안녕하세요. DJ 현희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나이 40이 넘도록 만년 대리, 성대리입니다. 아니, 40살에 그 나이 먹도록 뭐 했길래 아직도 대리를 달고 있냐 싶으실 거예요. 물론 제가 한 회사에서 쭉 대리였던 건 당연히 아니에요. 이래저래 저한테도 나름 사연이 길었죠. 저는 27살에 입사한 첫 직장에 들어간 후에 3년 넘게 아무 생각 없이 가방만 들고 왔다 갔다 하며 회사에 다니다가 어느 순간 문득 이 회사 일이 제 적성에 너무 안 맞는다는 걸 깨달았어요. 사실 한국의 많은 학생들이 그렇듯 저도 그냥 적당히 성적 맞춰 대학 갔고 전공에 맞춰 적당히 취업했는데 그게 저랑 너무 안 맞다는 걸 30이 넘어서야 알게 된 거였죠. 그렇게 뒤늦게 다시 제 적성을 찾는 여정이 시작된 거고요. 그렇게 20살에 할 일을 30이 넘어 시작했어요. 때 아닌 적성 검사도 해보고 상담도 받아보고 하면서 저에게 맞는 일을 찾기 위해서 회사도 1년 동안 2번이나 갈아치웠죠. 그러다가 제가 진짜 하고 싶은 일, 적성에 맞는 일이 뭔지 비로소 뒤늦게 알게 된 거예요. 그렇게 뒤늦게야 제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아 입사했고 그렇게 들어간 회사가 31살 때 입사한 스타트업이었어요. 그런데 운이 좋지가 못했죠. 회사는 비전도 있었고 대표도 사원들도 열정이 넘치는 곳이었지만 많은 스타트업 회사들이 그렇듯 자본이 받쳐주지 못해 제가 입사한 지 3년 만에 문을 닫게 되고 만 거예요. 대표도 좋은 분이었고 회사 분위기도 정말 좋았지만 그것들도 결국 자본의 힘을 넘을 순 없었고 저는 졸지에 실직자가 됐습니다. 다행히 실직자가 된 지 오래되지 않아 다시 취직에 성공했지만 아쉽게도 이미 없어진 스타트업에서의 경력을 인정해주지 않더라고요. 그냥 젊은이들끼리 이리저리 한번 도전해보다 망한 벤처기업 정도로 생각한 모양이었죠. 면접 자리에서 신입으로 입사도 괜찮겠냐는 질문에 저는 얼마든 괜찮다고 답했습니다. 그렇게 다시 한 중소기업에 입사를 하게 됐고 늦가기 신입사원이지만 전 정말 열정적으로 일했어요. 어리지 않은 나이였지만 비로소 하고 싶은 업계에 다시 발을 들이게 됐고 업무도 전에 스타트업에서 했던 일과 비슷한 분야의 일이라 적성에 맞았죠. 그렇게 일해 3년 만에 대리를 달았고 이대로 쭉쭉 가다 보면 승진도 하겠지라는 꿈에 부풀어 있었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 무렵이 전 세계적인 전염병이 돌던 시기였거든요. 저희 업계도 타격을 받았고 회사 매출이 부진했죠. 그리고 결국 제가 회사를 다닌 지 5년 만에 회사가 아주 문을 닫고 말았던 겁니다. 그러면서 저는 결국 또다시 구직자 신세가 되고 말았고요. 정말 황당하고 맥이 탁 풀리더군요. 온몸의 기운이 다 빠진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회사 망하는 걸 한 번 겪기도 어려운데 난 왜 이걸 2번씩이나 겪은 건지, 왜 자꾸 이런 일이 생기는 건지 막막하고 한숨이 나기도 했지만 결국 다시 정신을 차릴 수밖에 없었어요. 사실 그런 불가항력적인 일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도 열심히 다시 면접을 보러 다녔죠. 이제는 스타트업이나 위험 부담 큰 작은 회사는 말고 좀 안정적인 곳에 들어가야겠다 싶어서 그런 곳들 위주로 지원을 했죠. 그런데 나이가 어느 정도 있다 보니 확실히 예전보다 빨리 취업이 안 되더라고요. 임원 면접을 보면 아무래도 나이가 있는 분들은 왜 한 회사에 오래 못 다니고 이리저리 많이 옮겨 다녔는지를 많이 물으셨고 대체로는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기도 하는 듯 했죠. 제가 이런저런 이유를 설명하며 어필했지만 그 점 때문에 최종 면접에서 떨어진 적도 여러 번이었습니다. 그래도 1년 만에 결국 경력직으로 이직에 성공했지만 직급은 그대로 대리였어요. 마흔 먹고 여전히 대리라니 좀 허탈하기도 맥이 풀리기도 했지만 그래도 40인 저를 취직시켜준 회사에 고마운 마음도 들었어요. 열심히 노력해서 승진 가도 한번 달려보자 하며 열정을 품었죠. 이제 여기를 평생 직장으로 생각하고 한번 끝까지 잘해봐야지 하고 열정에 부풀어 올라 있었지만 그런 제 작심은 얼마 지나지 않아 큰 장애물에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회사에 입사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부사장에게 아주 제대로 찍혀버리고 말았기 때문이죠. 그 일은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제가 일하게 된 부서는 회사 핵심 프로젝트를 맡아 진행하고 있는 곳이었고, 저는 팀원들을 도와 프로젝트를 같이 꾸려나가야 되는 입장이었어요. 그리고 해당 프로젝트에는 부사장이 책임자로 나서 같이 회의에 참여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부사장이 직원들을 모아놓고는 프로젝트 진행 계획을 발표하더라고요. 발표를 마친 뒤 부사장이 그러더라고요. 자,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제가 발표하는 거 들으시고는 질문이 있다, 혹은 의문점이 있다, 아니면 부족한 사항이나 개선점 같은 게 보인다 하시는 분들은 얼마든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 그런 거 아주 달게 듣는 사람입니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말이 있어야 회사 발전에 도움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들 말이 없자 부사장은 한 번 더 말하더군요. 에헤이, 이러면 내가 뭐 꼰대 같지 않습니까? 나 그런 사람 아닙니다. 편하게 말씀들 해주세요. 회사가 걸려있는 중요한 프로젝트이니만큼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수용되고 해야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어렵게 생각 말고 뭐든 그냥 얘기해봐요. 그게 회사를 돕는 일이니까. 그러면서 부사장은 재차 팀원들의 의견을 묻더라고요. 처음 말엔 저는 그냥 입을 다물고 있을 생각이었어요. 아직 회의에 몇 번 참여하지 않은 신입이기도 하고 아직은 회사 분위기에 적응을 하고 있는 와중이니 그냥 분위기 살펴가며 파악해야겠다 하고 있던 와중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부사장이 재차 거듭해 얘기를 하며 누가 말 좀 하려고 재촉하기도 했고 또 무엇보다 거슬리는 게 하나 있기도 해 고민이 되더라고요. 저는 부사장님의 높은 안목과 통찰에 다시 한번 감탄하고 또 많이 배울 수 있는 발표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역시 부사장이란 자리는 아무나 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니구나라는 걸 다시금 느꼈습니다. 정말 존경합니다, 부사장님. 아이고, 거참. 나 그런 사람 아니라니까는. 무슨 그런 칭찬만 해요. 누가 보면 시킨 줄 알겠네. 이런 거 말고 또 좀 제대로 된 다른 의견 없어요? 이렇게들 용기가 없나? 제가 속으로 얘기를 할까 말까 고민하며 부사장을 살피는 동안 부사장은 또 계속해서 팀원들에게 말 좀 해달라고 얘기를 했고 팀원들은 뻔한 칭찬만을 이어갔어요. 부사장은 인상이 서글서글하니 사람 좋아 보이는 사람이었고 당시에도 분위기를 좋게 만들려고 하는 듯 보였죠. 제가 이 직전에 일하던 회사가 워낙 수평적인 회사였거든요. 다들 직급 제한 없이 자유롭게 토론하고 의견 제시도 하고 20대 신입 직원도 50대 사장의 의견에 반론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곳이었죠. 저는 아직 회사에 이직한 지 얼마 안 되기도 했고 분위기 파악도 다 안 됐으니 최대한 조용히 있으려고 했지만 부사장이 저렇게 말하는 걸 보니 이전 회사랑 크게 다르지 않은 분위기인가 보다 싶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부사장의 발표 내용에서 너무 치명적인 약점이 보여서 이건 말하고 넘어가는 게 좋겠다 싶더군요. 회사 프로젝트의 내용상 내가 대학에서 전공한 지금 이 분야와는 전혀 다른 직종의 일들이 조금씩 끼어들 수밖에 없었는데 전공자 입장에서 봤을 때 말이 안 되는 내용들이 눈에 띄었던 거죠. 결국 저는 용기를 내 손을 들었습니다. 우리 신입사원. 그래요. 편하게 한번 말해봐요. 뭐든 괜찮으니까. 저는 부사장이 놓친 지점들에 대해 지적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제가 아직 신입이기는 하지만 감히 몇 말씀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손을 들어봤습니다. 사실 부사장님뿐만 아니라 팀에서도 아무래도 전문 분야가 아니시다 보니 이 부분은 미처 파악을 못하고 놓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제가 이 분야에 대해서는 미약하나마 좀 지식이 있습니다. 실은 제가 이쪽 전공이라서요. 그런데 지금 발표해 주신 내용을 보게 되면 이 부분은 논리적으로 전혀 맞지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 이 상태 그대로 추진을 하게 되면 분명 이 지점에서 문제가 생기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필연적인 오류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떤 점이 부족하고 왜 말이 안 되는지, 그 부분을 어떻게 수정해야 프로젝트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지 등등에 대해 예의는 갖추되 분명하고 확실하게 제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절대 건방진 어투로 말하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문제점이 무엇인지에 관해서는 돌리고 돌려 애둘러 말하지도 않았어요. 일이 잘 되게 하는 게 우선인 회의에서 윗사람 기분을 맞추려고 쿠셔너 잔뜩 넣는 건 불필요한 일이니까요. 이상 여기까지입니다.
이 부분만 제대로 개선된다면 무사히 프로젝트 가동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 말이 끝난 그 순간 제 사수를 비롯한 회의실 사람들 전체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는 걸 발견했어요. 저는 아직 분위기 파악이 안 돼 어리둥절하게 주변을 살폈고 그 순간 부사장의 얼굴이 썩어 들어가는 걸 목격하고 말았던 거예요. 억지로 웃고는 있지만 누가 봐도 제대로 열이 받은 게 보였고 얼굴은 시뻘개졌고 손까지 부들부들 떨리더라고요. 그 순간 아 망했다 싶었죠.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기도 전에 너무 섣부르게 설쳤구나 싶어 아차 싶더라고요. 하지만 말은 이미 뱉은 뒤였고 엎어진 말을 주워 담을 수도 없는 노릇이었어요. 부사장은 내 의견에 반박하기 시작했고 처음엔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듯 보이던 말은 점차 논리도 앞뒤도 전혀 없고 이론상으로도 완전히 틀린 그야말로 앞뒤 없는 화로 번져가기 시작했어요. 자네 성문식 대리라고 했나? 자네는 근데 원래 이런 식으로 일을 하나? 뭣도 모르는 신입이 말이야. 프로젝트에 끼어들어 따박따박 말대꾸부터 하는 버릇은 어디서 배웠어? 어? 전공자라면서 기본도 안 돼 있어? 내가 다 알 만큼 알아보고 한 건데 당신이 전공자면 이 분야 다 알아. 모든 전공서 탈탈 다 털어 외울 정도로 그렇게 잘났냐 이 말이야. 아니요. 부사장님 말도 안 되죠.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니면 아니 그렇게 잘나신 양반이 왜 여태 그 나이 먹고 여저 그 자리에서밖에 못 계실까? 이야 세상이 진짜 더럽게 자유로워졌어. 일개 대리 따위가 부사장한테 근본도 논리도 없다 이 지랄을 다 해대는 세상이 오고 말이야. 어이 김 과장 오대리 자네들이 봐도 이게 말이 안 돼? 어? 내 대가리가 그렇게 빡대가리에 뭣도 안 든 개빡대갈 똥멍청이라 기본 중에 기본도 안 돼 있다고 저 잘나신 성대리께서 지적하시는데 자네들이 봐도 그러냐 대답을 해보라 이거야. 어? 어느새 부사장은 그냥 자기 감정에 북받쳐 혼자 흥분에 날뛰고 있을 뿐이었고 저는 완전 이거 망했다 속으로 생각할 뿐이었습니다. 부사장의 말은 아무런 논리도 없었고 상식에도 어긋났지만 제가 그 상황에서까지 따지고 들 정도로 눈치가 없는 건 다행히 아니었거든요. 과장도 저를 뚫어져라 쳐다보면서 눈빛으로 제발 가만히 있어 반박하지 마 하는 신호를 보내더라고요. 결국 나는 억울하긴 했지만 앞으로의 회사 생활을 위해 바짝 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부사장님. 제가 너무 생각이 짧았습니다. 부사장님 안목에 감히 의심을 품다니 제가 정말 짧은 소견으로 너무 섣부르게 의견을 제시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직 너무 부족한 탓에 부분만 보고 전체를 놓친 것 같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저는 마음에도 없는 말들을 주절주절 늘어놓으며 거짓 사과를 했고 부사장은 기어코 쉬익쉬익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는 밖으로 나가버리더군요. 결국 그날 회의는 그렇게 끝이 나고 말았죠. 회의 후 과장은 저를 불러서 한심하다는 듯이 보더라고요. 아니 성대리 왜 그렇게 눈치가 없어 대체? 성대리가 뭐 20대야? 어? 나이도 먹을 만큼 먹고 회사 생활도 해볼 만큼 해본 사람이 왜 그렇게 눈치가 없어? 윗사람 말에 어디서 그런 식으로 따박따박 대드냔 말이야. 그거 그냥 형식상 물어보는 거잖아. 딱 보면 알아먹어야지. 다들 거기서 왜 그렇게 입을 다물고 있겠어? 안 그래?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눈치가 없었나 봅니다. 부사장이 되는 대로 짓거리는 거 누구는 뭐 몰라서 보고 있는 줄 알아? 그런 말해서 알아쳐먹을 인간이 아니야 어차피. 그러니까 그냥 입 다물고 무조건 네 말이 맞다 하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망해도 뭐 자네더러 책임지라고 하겠어? 어차피 그럴 일 없으니까 그냥 다음부터 무조건 입 다물고 있으라고. 부사장이 뭐라고 하든.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 그런데 과장의 반응을 보니까 좀 더 걱정이 되기 시작하더군요. 아니, 부사장이 얼마나 소통이 안 되고 제멋대로면 이렇게까지 과하게 반응하는 걸까 싶었죠. 제가 그동안 다녔던 회사들이랑 정말 분위기가 다르구나 싶어 걱정도 됐고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부사장은 제가 자기한테 일부러 쪽을 주기라도 했다고 생각한 건지 그 뒤로 저를 지속적으로 갈고대기 시작했어요. 어이, 내가 구두가 윤이 안 나면 일에 집중이 안 돼서 말이야.
내 구두 좀 닦아오지 그래. 어이 성대리, 내 세탁 좀 찾아와. 어이, 자, 이거 갖고 가면 요 앞에 세탁소 있지? 내 셔츠 달아놓은 거 있을 거야. 가서 그거 좀 찾아갖고 와. 어이, 빨리 뛰어간다. 실실. 굳이 나를 불러서 자기 구두를 닦아오라는 둥, 세탁을 찾아오라는 둥, 무슨 시종 취급을 하면서 모욕적인 심부름들을 시키는가 하면 전 직원들이 다 있는 앞에서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면서 인신공격까지 해대기 시작하더군요. 아니 우리 성대리는 어디 나이를 똥구녕으로 쳐드셨나? 대체 왜 이렇게 일머리가 없지? 어? 이봐요, 이딴 걸 기획안이라고 썼어 지금? 아니 그 나이 먹고 만년 대리할 정도로 무능하면 나 같으면 있잖아 그냥 확 퇴근길에 차도에 뛰어들었어. 아니 그 나이 먹고 나한테 이런 소리나 듣고 사는 게 쪽팔리지도 않아. 나 같으면 그러고 못 살 것 같은데 참 자존심도 뭣도 없나 봐. 뭐 없이 잘하셨어? 어? 그런 거야? 정말이지. 말도 안 되는 인신공격들이 무차별적으로 쏟아졌습니다. 하루하루 출근길이 고역이었고 매일매일의 회사 생활은 고문처럼 느껴졌어요. 송 대리님, 진짜 미친 거 아니에요, 부사장? 아니, 어떻게 그런 말을... 이거 진짜 노동청에다 신고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신고하시면 저희가 같이 증언해 드릴게요. 네, 맞아요. 저희가 다 증인이잖아요. 신고하세요. 네? 도와주겠다고까지 하고 나섰지만 비겁하게도 저는 그럴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신고를 한다는 건 이 회사를 관둘 작정까지 하고 해야 하는 일인데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한 직장에 꾸준히 다녔더라면 집안에 훨씬 보탬이 됐을 텐데 사정상 그러질 못했잖아요. 저랑 아내는 제가 31살 때 회사에 들어간 지 얼마 안 됐을 무렵 속도 위반으로 결혼하게 됐는데 앞서 말했듯 참 우여곡절이 많지 않았습니까? 게다가 전 직장이 망하면서 백수가 됐고 1년 가까운 공백이 생기면서 사정이 많이 안 좋아졌었거든요. 그래서 결국 아내가 주말에까지 일을 하게 됐었단 말이죠. 저는 그런 아내한테 미안해서 차라리 내가 주말에 일을 더 하겠다고 했지만 아내는 당신은 취업 준비하고 자격증 따고 하느라 바쁘지 않냐면서 바짝 일 좀 더 하는 거 그렇게 힘든 일 아니니까 우리 아들내미 컴퓨터 게임 많이 못하게 살피는 거나 해달라고 하면서 씩씩하게 주말 투잡까지 열심히 다녔던 사람이었어요. 아내는 저 때문에 유일한 취미로 하고 있던 합창단 동호회 활동도 포기하고 주말에까지 쉼없이 일을 했고 제가 취업하고 나서야 그만두고 다시 본인이 좋아하던 취미를 찾았는데 지금 와서 제가 회사를 또 관둔다는 말을 어떻게 하겠어요. 저도 양심이 있었죠. 그렇게 아내를 힘들게 하고 투잡까지 하게 만들면서 어렵게 들어온 직장을 사회 초년생도 아니고 나이 먹을 만큼 먹은 제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그만둔다고 하면 얼마나 어이가 없겠어요. 얼마나 한심하고 나약한 놈처럼 보였겠어요. 결국 저는 그렇게 온갖 모욕과 갖은 괴롭힘을 꾸역꾸역 견뎌내면서 회사를 2년 가까이 계속 다니고 있었습니다. 정말 길고 지옥 같은 시간이었지만 하루하루 저희 가족만을 생각하며 버티고 또 버텼던 거였죠. 그리고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어느 날 회사 부부 동반 모임이 있던 날이었습니다. 회사 프로젝트 성공 축하 겸해서 진행되는 행사라 저도 당연히 아내랑 같이 참석할 예정이었죠. 그런데 전날 사소한 계기로 말다툼을 좀 했는데 그걸로 서로 좀 감정이 상해 전 결국 혼자 참석하고 말았어요. 실은 제가 2년 넘게 버티다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회사를 그만두고 싶다는 얘기를 꺼냈었거든요. 올해까지만 다니고 그만두고 싶다고 했더니 아내가 절대 안 된다고 정색을 하는 거예요. 그런 아내 반응에 저도 좀 욱하고 만 거죠. 당신이 뭘 하냐고 나도 모르게 소리를 질러버렸던 겁니다. 아니, 당신이 왜 소리를 질러? 당신은 당신만 편하자고 그러는 사람이야, 진짜. 어떻게 그런 말을 지금 할 수가 있어? 우리 유난히 이제 몇 년만 있으면 중학생이야. 그럼 애 앞으로 들어갈 돈이 한두 푼인 줄 알아? 허리띠 어떻게든 바짝 조여매고 뭐라도 하나 더 일을 해서 더 보태지는 못할 망정. 뭐? 일을 그만두겠다고?
당신 진짜 너무한다. 내가 지금 일 때문에 얼마나 힘든지 알면서 당신 편한 소리만 그렇게 하고 있어, 당신은? 그동안은 내가 다 참아줬지만 도저히 이건 안 되겠다. 당신 그동안 그만둔 회사만 도대체가 몇 군데야, 어? 처음엔 적성에 안 맞다 그만둬. 저게 안 맞다고 그만둬. 두어 달 다니다가 안 나가. 그러다 또 회사가 엎어져. 코시국이라고 문 닫아. 그 다음엔 1년이나 놀아. 도대체가 다닌 회사만 몇 군데냐고. 나는 뭐 회사 일이 다 마음에 들어서 참고 지금껏 다니는 줄 알아? 나도 힘들어. 나도 힘들어 죽겠다고. 여자라서 무시당하지. 애엄마라고 괄시당하지. 애엄마들은 이래서 안 된다는 말 안 듣게 하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여자라 의리 없니 어쩌니 이런 개소리까지 들어가면서 내가 그 개저씨들 사이에서 어떻게 버텼는데. 나는 뭐 하루하루가 행복한 줄 알아? 어? 진짜 그러는 거 아니야, 당신. 정말 당신 그따위로밖에 말 못해? 내가 얼마나 얼마나 뭐? 할 말이 있으면 말을 해. 왜 말을 하다 말아? 아휴, 됐어. 말을 말자. 항상 이런 식이지. 당신은 진짜 늘 당신만 착한 놈이고 나만 나쁜 인간 만들잖아. 내가 왜 도대체 악역을 도맡아야 돼? 난 이렇게 뼈 빠져라 열심히 일하면서 뒷바라지 하느라 죽어나가는데. 아, 됐어. 그래. 다니면 될 거 아니야. 그까지 들어온 회사 내가 계속 다닌다고. 다녀. 그럼 됐지? 너도 만족하고 나만 죽어나면 된다 이거 아니야? 말하는 꼬라지 봐라. 그래 또 이러잖아 너 지금. 내가 언제 너더러 죽어나랬는데 말을 왜 그따위로밖에 못하냐고 대체. 아 됐다 진짜. 당신 회사 모임 있댔지? 당신이나 가. 그렇게 가기 싫어 죽겠는 회사 굳이 나까지 모임 참석할 필요가 뭐가 있어? 혼자 실컷 가. 전날의 싸움은 이렇게 생각지도 못하게 크게 번졌고 사실 뒤늦게 생각해보면 아내 입장에서야 당연한 반응일 수밖에 없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내가 너무 속상해할 것 같고 자존심도 상하고 해서 부사장이 괴롭힌다는 말을 아내에겐 그동안 일절하지도 않았고 이유도 되질 않고 다짜고짜 회사 그만두겠단 말만 하니 아내 입장에선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게다가 백수 생활하는 걸 1년이나 참고 대신 투잡까지 뛰면서 견뎌줬고 아내도 맞벌이 하느라 죽어나가는 와중인데 너만 배부른 소리 한다 싶었겠죠. 결국 저도 일을 그만두고 싶어하는 정확한 이유도 못 대고 무작정 신경질만 부리는 상황이 됐고 아내의 화만 더 돋구고 만 거였어요. 결국 마음은 무거웠지만 그렇게 혼자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던 거고요. 근데 막상 모임에 와놓고 보니 어째 참 어색했죠. 다들 파트너를 데리고 온 상황인데 저만 혼자 참석하니까 그거 참 뻘쭘하더라고요. 아내분한테 무슨 일 있냐고 묻는 사람들도 있고 싸워서 못 온다고 답하기도 좀 어색했죠. 대충 사정이 있어 좀 늦는다고 둘러댔는데 그때 아내한테서 메시지가 왔어요. 여보, 당신도 힘들고 스트레스 받을 테니까 한 말일 텐데 당신 얘기 제대로 들어보지도 않고 화부터 내서 미안해. 우리 자세한 얘긴 이따 다시 해보자. 나 지금 모임 가고 있어. 이따 봐. 아내가 보낸 메시지를 보니까 저도 갑자기 안도감이 밀려오면서 웃음이 배시시 나더라고요. 사실 저희 아내 성격이 원래 그렇거든요. 감정이 날뛰어서 화도 잘 내지만 그래도 뒤끝도 없고 사과도 잘하고 진짜 깔끔하고 시원시원한 성격이죠. 제가 여전히 부족하구나, 우리 와이프는 이렇게 멋지구나 하며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는 와중이었습니다. 휴대폰을 보며 아내에게 답장을 하고 있는데 부사장이 또 저한테 와서 시비를 걸어대더군요. 심지어 지금은 회사도 아니고 직원들 파트너들까지 와 있는 상황인데도 와서 인신공격을 해대기 시작하는 거였습니다. 쩌렁쩌렁 울릴 정도로 말을 하는 건 아니었지만 주변 눈치가 보이는 건 어쩔 수 없었죠. 어이, 네 마누라는 어디다 두고 왔어? 어? 왜 이러십니까? 또 사람들 다 있는데. 왜? 쪽팔려? 사람들 다 있는 데서 하니까 쪽팔려? 너도 뭐 쪽팔리고 그런 건 아는 놈인가 봐. 아니, 오늘 부부 동반 모임이라고 한 거 잊었어? 너만 왜 네 마누라를 안 데리고 왔어? 이거 아쉬워서 어떡하냐? 어? 네 마누라 보는 데서 내가 너 딱 극적으로다가 잘라주려고 했는데. 자르다니요?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무슨 소리긴 무슨 소리야. 야, 이번에 우리 부서 개편되는 거 알지? 그거 오늘 모임에서 발표할 건데 조직 변경되면서 쓸모없는 것들은 좀 쳐내기로 했다. 그리고 제일 먼저 제거 대상이 너더라 이 말이야. 솔직히 너 그동안 안 자르고 버텨준 것만으로도 회사에 감사하게 생각하긴 해야 할 텐데. 아무튼 니네 와이프 보는 앞에서 잘라주고 그동안 참 수고 많았다고 격려 인사라도 해주려고 했더니 왜 안 데리고 왔어, 사람 김 빠지게. 부사장은 이 지랄을 해댔고 그 순간 참을 수 없이 화가 치솟아 올랐습니다. 그동안 진짜 개만도 못한 취급을 받으면서도 정규직이라는 이유로 꾹 참고 다닌 건데 저를 해고할 생각이라면 더 이상 제가 참을 이유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판사판이다. 그냥 물 엎질러버리고 나도 다 폭로해야겠다 하면서 부사장을 향해 한 발짝을 내딛던 그 순간 여보 나왔어. 내가 너무 늦었지? 절 부르며 아내가 들어섰어요. 그리고 그 순간 옆에 있던 부사장은 저희 아내를 발견하고 몹시 당황했죠. 회장님? 저희 아내를 보는 부사장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가기 시작했고 그거 참 볼만하더군요. 자, 부사장이 왜 저희 아내를 회장님이라고 부르고 또 두 사람이 어떻게 아는 사이인가 하면 사실 회사 부사장은 저희 아내와 같은 합창 단원이었어요. 제가 그 사실을 안 건 아내가 다시 합창단 일을 하기 시작하고서 몇 달이 지났을 무렵이었죠. 어느 날 저한테 합창단원 전체가 함께 찍은 사진을 보여주는데 거기에 생각지도 못하게 부사장이 껴있는 거예요. 부사장이 거기에 있는 걸 보고 전 너무 깜짝 놀랐죠. 그래서 물었더니 이번에 새로운 회원이라고 하더군요. 그 사실을 알게 된 후 저는 일부러 부사장한테는 얘기하지 않았어요. 혹시라도 부사장이 저희 아내한테까지 손을 뻗쳐 저한테 하던 것처럼 인신공격하고 모욕적인 말을 할 수도 있으니까 걱정이 됐죠. 제 아내인 걸 알고 나면 얼마나 무시할까 싶더라고요. 왜 그래? 당신 뭐 아는 사람이야? 그게 사실은 우리 회사 부사장이야. 뭐? 진짜? 아니 세상에 무슨 이런 인연이 다 있냐? 어머 그럼 가서 말을 좀 해봐야 하나? 아니야 여보, 그러지 마. 그러지 마. 회사에서 괜히 그런 식으로 엮이는 거 원하지 않아. 더 불편하기만 할 것 같아. 아, 하긴 그럴 수 있겠다. 알았어. 그럼 말은 안 할게. 대신 좀 은근슬쩍 잘 챙겨주고 그래야겠다. 혹시 알아? 나중에라도 뒤늦게 알게 되고 나서 당신 얘기 나오면 내가 잘해준 덕분에 당신 좀 더 예뻐해줄지? 안 그래? 그래. 아무튼 혹시라도 당신 절대 말하지 마. 알았지? 나 정말 그런 거 너무 불편할 것 같아서 그래. 그냥 회사 얘기 나오더라도 무조건 모르는 척 해줘. 알았지? 아유, 알았어. 걱정하지 마. 아내한테는 저희 회사 부사장이라고 귀띔하면서 아는 척은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어요. 단원들도 많고 굳이 사적인 얘기까지 나누는 사이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혹시나 나중에 무슨 얘기가 나와서 회사 얘기를 꺼낼 수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랬다간 상황이 안 좋을 것 같아 저는 아내에게 신신당부를 했죠. 그런데 그렇게 시간이 흘러 새로운 소식이 업데이트되었죠. 최근 동호회에서 부사장이 사고를 쳤던 모양이었어요. 아내가 최근에 합창단 동호회 회장 자리를 물려받게 됐고 회장이 되고 나서 비용 관리 내역을 보게 됐나 봐요. 그런데 간단한 보고 자료만 있고 영수증이나 자세한 내역들은 공유가 안 됐던 모양이었어요. 저희 아내가 또 그런 걸 못 보고 넘기는 철두철미한 성격이거든요. 왜 상세 내역이 없냐? 이런 식으로 간략하게만 적는 건 누구라도 대충 써서 넘길 수 있는 건데 이건 증명이 안 되지 않냐 하면서 총무를 맡고 있던 부사장을 닥달한 거죠. 그런데도 계속 핑계를 대면서 넘어가려던 부사장을 보고 아내는 뭔가 이상한 김새를 눈치챘고 결국 다른 단원까지 함께 추궁하자 부사장은 마지못해 내역을 보여준 모양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아내가 이상한 점을 발견한 거예요. 저희 아내가 소속된 합창단은 시청 소속이었어요. 저희가 살고 있는 지역 시청에서 시민들 여가활동 지원으로 시청 소속 동호회에 보조를 해주거든요. 그렇게 시청에서 지원받은 금액에다가 동호회 회원들이 또 따로 모은 회비도 있고
이번 연도에는 합창대회에 나가서 받은 상금까지 꽤 돈이 많이 모여있는 상황이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 돈 일부를 체크카드에 넣어두고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거나 회식을 하거나 하는 상황에 쓰곤 했는데 영수증 내역을 살펴봤더니 카드 번호가 달랐던 거예요. 뭔가 수상함을 느낀 아내가 부사장을 추궁하기에 이르렀고 결국 부사장이 자기 비밀을 실토하게 된 거였습니다. 체크카드에 넣어두라고 했던 돈을 사실 자기가 썼다고 말이죠. 알고 보니 부사장 예전에 회사 돈을 몰래 썼다가 걸린 적이 있었나 봐요. 이 회사가 부사장의 장인어른이 하는 회사거든요. 경마에 빠졌던 부사장은 돈을 엄청 날리고는 결국 장인 몰래 회사 경비를 썼던 게 딱 걸려서 그 뒤로는 완전히 철저하게 감시를 당하고 살고 있던 모양이더군요. 그러면서 아내한테 사정사정을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저 지금 한 회사 부사장이랍시고 이러고 돌아다니지만 사실 허울 뿐입니다. 빈 껍데기예요, 빈 껍데기. 저 지금 월급 받아도 카드 내역, 입출금 내역까지 다 감시하면서 허튼 짓 안 하는지 감시당하고 있는 처지라고요. 그래도 장인어른께서 합창단 일은 좋게 보시거든요. 장인어른이 성가대에도 계셨고 해서 그런지 이런 음악도 좋아하시고 합창단이 봉사도 하고 좋은 일도 한다고 여기 활동만큼은 자유롭게 하도록 유일하게 내버려 두십니다. 여기나 열심히 하고 허튼 짓 하지 말라고. 그래서 동호회 사람들한테 베푼다고 하면 돈 쓰는 것도 싫어하지 않으시니까 전 이거다 싶었던 거죠. 그 뒤로 부사장은 동호회에 드는 비용은 사장인 장인어른한테 받은 카드로 메꾸고 동호회 돈은 자기가 경마하는 데 썼던 거였습니다. 해당 사실을 실토한 부사장은 아내더러 용서해달라고 빌어댔다고 하더군요. 동호회 비용을 몰래 쓴 건 사실이지만 한 푼도 떼먹진 않았다. 다 내 카드로 써서 메꿔 왔다 하면서 그러니까 문제될 건 없지 않냐고 하더군요. 하지만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한 회사의 부사장이라는 양반이 그게 불법이란 것도 모르냐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시청 소속 동호회들은 비용을 보조받는 게 있었잖아요. 엄밀히 따지면 그것도 일종의 나랏돈을 마음대로 쓴 건데 어떻게 그냥 넘어가겠어요? 결국 부사장은 동호회에서 쫓겨나는 건 물론 고소까지 당하게 됐던 거였죠. 이 말을 듣고 저도 어찌나 어이가 없던지. 제 앞에선 그렇게 잘난 척 5만이란 5만은 다 떨어대더니 뒤에선 장인한테 쩔쩔매고 이상한 수작이나 부려대다 걸려 또 저희 아내한테까지 빌어대다니. 대강 짐작이야 했지만 정말 하찮고 한심하기 그지없는 하남자 그 자체다 싶더군요. 그런데 이렇게 자기의 모든 비리를 다 아는 저희 아내가 떡하니 나타났으니 그것도 저더러 여보하며 부르며 나타났으니 부사장은 당황하지 않을 수가 없었겠죠. 당황해서 말도 못하고 어버버거리며 서 있는 놈을 보니 저도 더 이상 참을 필요가 없다 싶더라고요. 저를 잘라버리겠다고 나온 상황에서 제가 더 이상 이놈한테 잘 보이려고 빌빌댈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게다가 저희 아내까지 있으니 더욱 기세가 등등해졌죠. 여보, 우리 부사장이 오늘 이 자리에서 나를 잘라버린다네. 그래서 나 그냥 말해버리려고. 어차피 좀 이따 사장님도 오실 거고 사모님도 오실 거 아니야. 그럼 당신 동호회에 있었던 일 그냥 말하려고. 어차피 잘릴 마당에 그냥 불어버리면 그만 아니야? 어? 그게 무슨 소리야? 당신이 왜 해고를 당해? 당신만큼 회사에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 그리고 당신 정규직이잖아. 당신을 누가 함부로 해고를 해. 이봐요. 그쪽이 우리 남편 해고하겠다고 했어요? 그러자 부사장은 당황하기 시작했죠.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닙니다, 회장님. 아이, 성대리 무슨 소리야. 그냥 내가 농담 한마디 한 거 가지고 왜 그래. 그러면서 주변 눈치를 살피더니 부사장은 저와 제 아내의 팔을 잡아서는 밖으로 끌고 나갔죠. 저기 설마 회장님 성대리한테도 제 일 다 말하신 건 아니시죠? 다 했는데요? 전 남편한테 숨기는 게 없거든요. 안지 꽤 됐죠 이미. 아니 그럼 대체 왜 그동안 나한테는 모른 척을.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자기의 비밀을 다 알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자 부사장은 순식간에 태세를 전환하더니 제게 빌어대기 시작하더군요.
저기 성대리, 저기 부탁인데 제발 눈 좀 감아주라. 제발 소문내지 말아줘.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 혹시라도 우리 와이프랑 장인어른 귀에 들어가면 나 끝장이야. 진짜 끝장이라고. 지금 고소당한 건도 겨우겨우 모르게 처리하느라 며칠 지경인데 나 진짜 죽게 생겼어. 그리고 아까 내가 성대리한테 한 말 그거 담아두지 마. 사실 이번에 부서 개편하는 것도 사실은 내 탓이야. 성대리도 알지? 내가 프로젝트 말아먹은 게 한두 번 아닌 거. 그것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난 거야. 실적이 부진해서 핵심 프로젝트도 뺏기게 생겼고, 이사로 있는 우리 와이프 사촌이 진행하는 프로젝트용 부서 하나 더 만들려고 그러는 거라고. 대충 내 말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인지 알겠지? 지금 가뜩이나 내 상황이 이렇고 목숨이 위태위태한 상황인데 그런 일까지 터진 걸 알면 난 진짜 끝이야. 진짜 이혼당할 수도 있다고. 심지어 경마까지 한 걸 알면, 경마하려고 그 돈 손댄 걸 알면 나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른단 말이야. 우리 와이프 진짜 무서운 사람이야. 장인어른은 가뜩이나 나 마음에 안 들어 하는데 분명히 당장 이혼하라고 하실 게 뻔하고. 성들이 나한테 이것 빼면 아무것도 없어. 우리 와이프한테 나 취가 든 거나 마찬가지야. 여기 떠나면 아무것도 없다고. 제발 부탁이니까 제발 모른 척만 해줘. 그러면 내가 어떻게든 갚을게. 성대리, 내가 성대리한테 못할 짓 많이 했지. 그것 때문에 나 미웠지. 근데 그거 어떻게든 다 갚을게. 그동안 성대리한테 내가 했던 짓 다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내가 했던 거 그대로 다 나한테 갚아도 돼. 진짜야. 내가 했던 짓들을 그대로 다 갚아도 돼. 앞으로 나를 어떻게 해도 좋으니까 제발 비밀만 지켜줘. 이렇게 부탁할게, 성대리. 이게 다 뭔 소리야? 이 사람이 당신한테 무슨 짓 했어? 무슨 짓을 했는데 이러고 쩔쩔매는 건데 대체? 그게 말하자면 좀 길고 자세한 얘기는 이따 집에 가서 할게. 일단은 다시 들어가자. 조직 개편이랑 이것저것 발표하느라 사장님이 오실 시간이야. 성대리, 그럼 내 얘기는 내 비밀은 지켜주는 거지? 예, 일단은요. 그 후 상황은 다시 얘기해보자고요. 고마워, 성대리. 진짜 고마워. 내가 진짜 잘할게. 내가 진짜로 잘할게. 그렇게 다시 안으로 들어간 뒤 부사장은 무슨 못된 짓 하다 걸린 강아지 마냥 우습기 그지없더군요. 저하고 눈을 마주치기만 해도 후다닥 피하고 하얗게 질려서는 사람들이 부사장더러 어디 아프냐고 물어댈 정도였죠. 그리고 회사 모임이 끝난 후 저는 집에 돌아가 아내에게 그동안 부사장이 저한테 한 짓에 대해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뒤늦게 나에게서 그동안의 일들을 모두 전해 듣고서는 아내가 펄쩍 뛰고 난리가 났죠. 뭐? 아니 무슨 그딴 쓰레기 같은 새끼가 다 있어. 아니 당신 그렇게 힘들면서 왜 말을 안 했어. 아니 그 쓰레기 새끼. 내가 그놈 진짜 못된 놈인 줄은 알았지만 당신한테까지 그런 짓을 했을 거라고는 차마 몰랐네. 알았으면 아까 그 자리에서 얼굴을 확 날려버리는 건데. 여보, 내일 나랑 당장 가자. 내가 가서 그놈 머리채 잡고 빙빙 돌려서 널뛰기를 하든 줄넘기를 하든 한 판을 하고 그놈 장인이란 인간한테 끌고 가서 다 까발려 줄 거야. 그놈이 그동안 무슨 짓을 했는지, 돈을 어떻게 훔쳤고 어떻게 썼고 경만이 뭐니 하면서 무슨 허튼 짓을 하고 돌아다녔는지 다 까발려 줄 거라고. 아까 보니까 저희 장인어른 되게 겁내더만. 그런 놈인 거 알면 아마 이혼이라도 시킬 양반인 것 같던데 그렇게 만들어 놓아야 되지 않겠어? 그리고 당신 괴롭힘 당한 거 그것도 다 신고감이야. 완전 범죄라고 범죄. 직장 내 괴롭힘으로 빵에 쳐넣어야 될 놈이야. 그런 새끼는. 아니 어떻게 참았어 당신. 내가 당장 내일 가서 다 처리해 줄게. 걱정하지 마. 그렇게 잔뜩 흥분해 있는 아내를 제가 겨우 진정시켰습니다. 여보, 일단 차분히. 일단 흥분을 좀 가라앉히고. 나도 안 알아본 건 아니야. 나도 여러 번 생각해봤어. 근데 그게 그렇게 생각만큼 사이다가 아니더라고. 현실이 드라마가 아니잖아. 끼케야 몇 달 정식 정도에 불과할 거고 나는 오명 무릅쓰고 회사 다녀야 하고
제대로 된 처벌도 못 받게 하면서 내 분이 다 풀릴 것 같지가 않더라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 같이 있으면서 갚아주는 편이 훨씬 나을지도 몰라. 당신도 봤지? 아까 그놈이 나한테 쩔쩔매는 거. 내가 자기 치명적인 약점을 잡았다는 걸 아니까 이제 다시는 나한테 그런 식으로 못 굴어. 오히려 더 설설 길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그렇게 갚아주는 게 나을지도 모른다고. 당신 너무 흥분했어 지금. 일단 뭐가 더 이득일지 우리 차근차근 한번 따져보자. 아내를 겨우 진정시키자 이번에 아내는 가만히 있더니 이내 눈물을 뚝뚝 흘리기 시작했어요. 아니 당신 왜 울어? 미안해, 여보. 나는 당신이 그렇게 힘든 줄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때 그렇게 화부터 낸 거 너무 미안해.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게 회사를 그만두겠다는 말을 할까? 그것부터 생각했어야 했는데 나는 또 거기다 대고 당신 탓을 했으니 얼마나 속이 문드러졌을까? 나 정말 나쁜 아내다. 나 정말 빵점짜리 아내야. 그런 말이 어딨어. 당신이 왜 빵점이야. 100점짜리지. 방금도 봐. 이렇게까지 나 대신 멋지게 발벗고 나서주는 와이프가 또 어디 있다고. 당신 나한테 100점이야. 그러니까 미안해하지 마. 항상 고마워. 아내와 저는 그렇게 서로를 껴안으며 위로했고 그날 이후 저는 그렇게 그놈의 약점을 잡게 됐죠. 그 뒤로 부사장은 180도 돌변해 저에게 완전히 깍듯해졌죠. 주변에서는 궁금함에 웅성웅성대기 시작했어요. 아니,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하루아침에 저렇게 사람이 변해? 그때 모임 왔을 때 보니까 성대리님 아내분더러 뭐 회장님이 어쩌고 하던데 성대리님 아내분이 되게 대단하신 분인가 보죠? 다들 그렇게 궁금해하며 의아해할 만도 한 게 부사장은 그날 이후 제 말이라면 완전히 깍듯했거든요. 뭐 그렇다고 제가 부사장 그 쓰레기 같은 놈처럼 되도 않는 심부름을 시키고 인신공격하고 그런 저질스러운 안갚음을 한 건 아니었어요. 그때 부사장이 말했던 부사장 와이프의 사촌인 이사가 팀을 개편하면서 부서장으로 오게 됐고 이사의 눈에 띄어 제가 승진까지 하고 프로젝트 담당자로 선정이 됐거든요. 그 과정에서 무능해서 일도 못하고 프로젝트도 말아먹은 부사장은 지금만 부사장이지 프로젝트 진행 잘 배우라며 배치가 됐고 저는 부사장 말에 하나하나 태클을 걸어주기 시작했죠. 그리고 실제로 하도 멍청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만 짓거려대는 놈이기도 했고요. 부사장이 입만 열면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방금 한 말이 진짜 논리적으로 맞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한번 이론적으로 설명을 해보세요. 나 참 부사장님 같은 사람은 또 처음 보네요. 어떻게 그 상태로 그 직급을 다신 건지 신기하네요 하면서 팩트로 따박따박 조져주니까 결국 아무 말도 못했죠. 참, 그리고 부사장의 고소권 역시 부사장 쪽에선 어쨌든 쓰고 난 뒤 채워놨으니 문제가 될 것 없지 않냐는 입장이었지만 공금을 사적으로 쓴 뒤 다시 채워놓는다고 해도 사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가 계속 반복될 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총무로 있으면서 오랫동안 해당 행위를 반복해온 점이 인정됐고 다만 해당 금액을 반환한 점은 참작이 돼 부사장은 벌금형을 받게 됐죠. 그런데 당장 돈 몇백까지 다 감시당하는 사람이 그 벌금은 무슨 수로 장인어른이 모르겠냐겠어요. 대출받아 빚을 내서 벌금을 낼 수도 없는 노릇이고 아내한테 말했다가는 혼쭐 나고 이혼당할까 두려웠을 거고요. 그럼 뭐 어디서 투잡이라도 뛰든 알바라도 하든 해서 갚든가 해야 할 텐데 멍청할 대로 멍청한 부사장은 벌금만 벌자. 그러고 나면 정말 마지막이다 하는 생각으로 또 한 번 경마에 손댔다가 오히려 빚만 더 지고 말았죠. 그러다 결국엔 장인어른인 사장님에게 걸려 결국 이혼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요즘엔 이 건이 저희 회사 최고 이슈입니다. 과연 저놈이 이혼당하고 쫓겨나느냐 마느냐가 최대 관심사인데 돌아가는 사태를 보아하니 거의 99% 이혼당할 기미가 보이더라고요. 다들 무능하고 자존심만 센 부사장 뒤에서 다들 욕했던 터라 모두들 꼬셔하는 중이네요.
저는 맡은 프로젝트 잘 해내며 무사히 회사 생활 잘 해내고 있고요. 승진 후 연봉도 오르고 회사 생활도 아주 즐겁게 잘하고 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아내와도 부쩍 사이가 좋아졌어요. 아내가 그때 제게 화를 냈던 게 많이 미안했던 모양이더군요. 당신 잘못이 아니라고 해도 내내 마음에 걸렸었나 봐요. 그 뒤로 틈만 나면 부사장 놈을 가서 아주 갈겨놓고 오겠다는 걸 여러 번 뜯어말려야 할지 뭐예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실 조금 걱정이 되네요. 앞부분에서 너무 심하게 고구마를 들인 건 아닌가 싶어서 말이죠. 하지만 그래도 후반에서는 충분한 사이다가 된 것도 같고 말이죠. 아무쪼록 제 사연을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고맙다는 인사를 전합니다. 나이 40이 넘어 만년대리로 지내다 이제 제 인생에도 조금씩 다시 볕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혹시라도 긴 터널 속을 걷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조금 앞서 그 터널을 빠져나온 사람으로서 깊은 위로와 응원을 보내고 싶습니다. 머지않아 다시 그 터널을 빠져나와 환한 햇살 앞에 서시게 될 여러분을 응원하며 화이팅! 모두 행복하십시오. 안녕하세요. DJ 현희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 서정민이라고 해요. 저는 결혼은 했지만 아직 아이는 없답니다. 초등교사라 아이를 좋아하긴 하는데 어렸을 적 기억 때문인지 내 아이 갖는 게 많이 조심스러웠던 것 같기도 해요.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제 이야기는 그런 저의 어린 시절과도 깊은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아버지는 정상적인 사람보다 난폭한 분이셨어요. 아마도 제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저희 엄마는 아버지의 그런 난폭성에 시달리고 계셨던 것 같아요. 제가 기억하는 가장 오래된 기억이 뭘까 생각해 본 적이 있는데 그것도 아마 아버지가 엄마를 괴롭히는 장면일지 모른다고 생각했을 정도로 저는 아버지의 난폭함에서 기인한 물리적인 완력에 항상 노출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옛날에는 그런 가정이 훨씬 더 많았다고도 하던데 여전히 저처럼 그런 불행을 안고 사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는 거잖아요. 그 수가 적지 않다고 알고 있어요. 저와 같은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오늘 제 이야기를 훨씬 더 공감하시며 들으실 것 같네요. 혹시 지금도 그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분들이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신다면 절대로 방치하지 마시고 더 이상 참지도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선 제가 겪은 저의 이야기를 먼저 하고 그리고 저의 마지막 이야기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조금 더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먼저 제 이야기를 해볼 테니 끝까지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일 때까지는 아버지가 엄마한테만 손을 대셨는데 결국 저한테도 손을 대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제가 직접 당하는 게 아닐 때에도 그 어린 나이에 엄마가 힘들어하는 걸 보며 저는 제가 당하는 것 이상으로 공포감을 느꼈던 것 같기도 해요. 어린 시절 기억의 대부분은 그런 아버지의 난폭성과 관련된 것들이니까요. 저는 제가 철이 들기 시작한 시점을 엄마에게 왜 이렇게 참고 사냐는 말을 하기 시작한 시점이라고 생각해요. 엄마가 너무 이해가 안 됐고 엄마도 저도 그런 삶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엄마는 저 때문에 이혼 못한다고 저를 아버지 없는 아이로 키울 수 없다는 얘기만 하셨는데 그런 아버지라도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다는 말인 건지 저는 도무지 엄마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반발심이 한창 극에 달했던 건 제가 중학교 2, 3학년이 됐을 무렵이었을 거예요. 그즘 아버지가 엄마를 괴롭히는 정도가 정말 심했거든요. 그렇게 엄마를 한참 괴롭히다가 힘이 좀 빠지면 바로 제 차례가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 저는 늘 엄마가 당하기 시작하면 엄마가 많이 다치지 않을까 걱정하는 한편 다음 차례인 제가 오늘은 또 얼마나 당하게 될 것인지 두려움에 떨어야 했죠. 그날은 그런 두려움을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고 엄마가 참고 살겠다는 것도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생각에 아버지가 엄마를 괴롭히느라 정신이 나가 있는 사이 몰래 집을 빠져나와 경찰서로 달려가 막 소리를 질렀어요. 아버지가 엄마를 괴롭힌다고요. 아버지가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난동을 부리고 있으니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난리를 친 덕분에 여자 경찰 한 분과 아저씨 경찰 두 분이 저와 함께 저희 집으로 가주셨어요. 저는 경찰이 3명이나 함께 가고 있으니 그날로 저의 그 괴로운 날들이 끝날 거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세상은 그리 만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들이닥친 경찰들에게 뻔뻔한 얼굴로 당당하다는 듯이 말했어요. 나는 아무 짓도 안 했어요. 아니, 내가 왜 내 마누라를 그렇게 하겠어요? 안 그래요? 나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여기 이 상처도 이 사람이 혼자 넘어져서 다친 거지 내가 그런 게 아니라고요. 당신은 왜 가만히 있어? 당신이 말해봐. 아버지가 그렇게 윽박지르니 엄마는 제가 어렵게 데려간 경찰들에게 그저 별일 아니라고 괜찮다 소리만 했고 엄마의 이야기를 들은 경찰들은 그대로 돌아갔던 거예요. 중학생인 제 눈에도 아버지가 하는 말들이 엉성하고 졸렬한 거짓말인 게 빤히 보이는데 그 경찰들이 그걸 몰랐을 리가 있을까요? 남의 가정사에 끼고 싶지 않다는 듯한 아저씨 경찰들의 그 표정. 그리고 저를 안타깝게 보던 여자 경찰 언니의 아련한 눈빛이 지금도 기억이 나요. 경찰들이 그렇게 돌아가고 전 그날 아버지에게 그 어느 때보다도 혹독하게 혼이 났고 그날 밤은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지옥과도 같았던 날로 기억해요. 그 밤이 또 어찌나 길던지 말이에요. 그날따라 아버진 지치지도 않고 수많은 욕을 퍼부으며 저를 혼내셨고 저는 그러는 아버지로 인해 몸과 마음 모두에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경찰서를 찾아가거나 신고를 하지도 않았고 어떻게든 그런 상황을 피하려고 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 아버진 간암에 걸려 투병을 하며 마지막 순간까지도 엄마를 괴롭히다가 제가 대학 졸업반이던 여름에 돌아가셨죠. 평생을 변변한 직장에 정착한 적도 없이 이곳저곳 떠돌아다니듯 일하며 생활비도 넉넉하게 갖다 주지 못했으면서 그 와중에도 술을 달고 살았던 아버지라는 사람. 엄마가 아버지 몰래 동네 식당에 나가 일을 한 돈을 보태야 겨우 먹고 살 수 있었던 우리 집. 저는 한 번도 새 교복을 맞춰 입어본 적이 없고 때 맞춰 신발이나 가방 같은 것들을 사본 적도 없었어요. 항상 술에 취해 엄마와 제게 손을 올리던 아버지. 그런 아버지를 어떻게 해도 이해할 수 없었지만 아버지는 엄마와 저를 괴롭힐 때마다 벗어날 수 없는 가난과 더러운 세상을 원망하는 말들을 했었어요. 정작 그걸 벗어나기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 사람이 할 말은 아니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저는 생각했던 거예요. 절대로 아버지 같은 남편을 만나지 않을 거라고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엄마처럼 살지 않기 위해 악착같이 공부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것뿐이었거든요. 어려운 형편에서는 공부마저 제 맘대로 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교대를 졸업해 초등학교 선생이 되었답니다. 그리고 엄마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작은 국밥집을 열었어요. 엄마와 저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살던 동네를 떠나 새 동네로 이사했는데 그러면서 엄마 국밥집 하나 열고 그 국밥집에서 가까운 곳에 집을 하나 얻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동네에 정착해서 지금까지 10년 가까이 국밥집을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국밥집 근처에는 회사도 많지만 바로 옆에 경찰서가 하나 있어서 단골인 경찰들이 많았어요. 엄마는 유난히 경찰들에게 인심이 후해서 있는 대로 퍼주고 남는 건 다 싸주기까지 했는데 저는 그게 정말 싫었어요. 중학교 때 그 일을 겪었으니 제가 경찰에 대한 감정이 좋을 수가 없었고 그래서 더 그랬던 것 같아요. 엄마는 경찰이 못 믿을 사람들이라는 걸 잘 알면서 그렇게 퍼주고 싶어? 뭐가 좋다고 그렇게 잘해주는 거야. 난 엄마가 안 그랬으면 좋겠어. 정민아, 그러지 마. 그런 생각하면 너만 힘든 거야. 세상엔 좋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고 경찰들만 해도 정말 힘들게 고생하는 좋은 경찰들이 훨씬 더 많은 거야. 엄마가 그러니까 내가 싫다는 거야. 그러면서 괜히 얕보이기나 하는 거지. 내가 정말 엄마 때문에 속상해 죽겠어. 그 사람들 챙기느라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일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다 엄마가 좋아서 하는 일이야. 그러니까 엄마는 하나도 안 힘들어. 오히려 이걸 못하면 병이 날 것 같은데 어쩌니? 제가 아무리 뭐라고 하고 툴툴거려도 엄마는 제가 그러거나 말거나 언제나 웃는 얼굴로 손님들, 그중에서도 특히 경찰들을 맞아주는 국밥집 사장 아줌마였던 거예요.
그러다 뉴스에도 나온 무서운 사건이 제가 살던 동네에서 일어나 동네 분위기가 흉흉했던 때가 있었는데 그런 뉴스를 들으니 걱정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엄마한테도 당분간만이라도 식당 문을 좀 일찍 닫는 게 좋겠다고 늦게까지 가게에 있거나 돌아다니거나 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했는데 엄마는 그럴 수 없다며 굳이 늦은 시간까지 장사를 하시더라고요. 동네가 아무리 흉흉해도 일해야 하는 사람들은 일을 해야 하고 그런 사람들 늦은 시간에 밥 먹을 식당도 있어야 할 거 아니냐며 부득부득 장사를 늦게까지 하셨던 거예요. 당시 전 학교에서 새로 맡은 일이 있었는데 처음 해보는 일이라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려 퇴근하고 집에까지 일을 들고 와 늘 집에서도 늦게까지 일을 해야 했어요. 그러니 엄마 모시러 갈 형편도 안 됐고 또 엄마가 가게 문 닫는 시간이 일정치가 않으니 가게 정리하며 엄마가 전화를 해야 제가 그 시간에 맞춰 엄마 모시러 갈 수 있는 거지. 그러지 않은 이상 쉽지 않은 일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엄마가 저한테 엄마 데리러 오라는 전화를 할 사람도 아니셨으니 저는 늘 엄마 귀가 시간이 늦어지면 신경이 바짝 쓰이곤 했어요. 하루는 엄마가 너무 늦는다 싶어서 제가 엄마 식당으로 가려고 채비하고 나서는데 어떤 덩치 좋은 경찰 제복 입은 젊은 남자가 엄마를 집까지 모셔다 주고 있더라고요. 당연히 고맙다고 인사했고 엄마 식당 단골인가 보다 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러고도 몇 번이나 더 엄마를 집까지 데려다 주고 가고 그러기에 대체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진 거예요. 몇 번 마주쳤던 바에 의하면 일단 체격은 좋고 인물도 훤칠한 편이었고 제가 고맙다는 인사를 할 때 인사를 받는 태도나 엄마한테 하는 걸 보면 성격도 시원시원하고 좋은 것 같았죠. 일단 거기까지는 합격이다 싶었고 엄마한테 그 사람에 대해 슬쩍 또 물어보니 엄마가 그러시는 거예요. 젊은 사람이 요즘 젊은 사람 같지 않게 참 괜찮더라. 우리 식당에 오는 단골 경찰들도 다 그 청년 칭찬을 그렇게 하는 거야. 그뿐인 줄 아니? 우리 상가분들한테도 평판이 다 그렇게 좋더라고. 참 볼수록 괜찮은 것 같아. 엄마한테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 또 사람이 달라 보이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몇 번 더 마주치다가 제가 먼저 적극적으로 대쉬해서 사귀기 시작했고 2년 연애하고 결혼했어요. 엄마는 제가 남편과 사귈 때부터 너무 좋아하셨죠. 보기만 해도 든든한 경찰이라며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몰라요. 엄마는 제가 연애할 때부터 자취하는 남편 반찬도 다 해다 줄 정도로 남편한테 잘해주셨고 남편도 그런 엄마에게 늘 감사하며 연애 시작할 때부터 장모님이라 부르며 어떨 때 보면 저보다 저희 엄마랑 더 친밀해 보이기도 할 정도였어요. 전 그게 참 좋았답니다. 평생 아버지 때문에 고생만 한 저희 엄마였으니 이제라도 듬직한 사위 효도받으며 오래오래 많이 누리시길 바라는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슬프게도 그렇게 좋은 시절이 그리 오래가진 않았습니다. 제가 결혼하고 얼마 안 있다가 엄마가 뺑소니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게 됐거든요. 처음 병원에서 온 전화를 받고서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허망할 수가 없었죠. 엄마가 돌아가셨다는 것도 믿어지지 않는데 뺑소니라니. 그렇게 억울하게 돌아가셨다고 하니 더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저희 엄마가 얼마나 고생하며 산 사람인데 마지막 순간까지 어쩜 이럴 수가 있나 싶었어요. 왜 이런 일이 엄마한테 일어났는지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엄마의 죽음도 억울한 사고도 제게는 모두 지옥 같은 일이었습니다. 엄마는 보통 국밥집에서 쓰는 식재료들을 배달로 받고 있었는데 아침 장사하려니 대파가 똑 떨어졌다고 하시며 아침 일찍 시장 문 열 즈음 맞춰 가신다고 하셨어요. 그 전날 저녁에 제가 엄마랑 통화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재료 없으면 하루쯤 장사 쉬시라고 이 겨울에 무슨 새벽같이 시장에 가시냐 소리도 했었어요. 그때 그런 소리를 할 게 아니라 그때라도 제가 어디 가서 대파를 사다 드렸다면 엄마가 지금도 제 곁에 계실까요? 그 순간에 대한 후회를 수백 번, 수천 번은 한 것 같아요. 그러나 이미 사고는 일어나 버렸고 엄마도 더 이상 제 곁에 계시지 않게 되어버린 거예요. 이제는 엄마를 그렇게 만든 뺑소니범을 잡는 일만이 남아 있었던 거죠. 한겨울이라 7시도 안 된 시간은 아직 푸르스름 날이 밝아오기도 전인 시간이었고
하필이면 큰 도로가 아닌 뒷골목 샛길에서 사고를 당하는 바람에 뺑소니범 잡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그래도 경찰인 제 남편이 자기가 무슨 일이 있어도 그놈 잡을 거라며 정말 노력을 많이 했어요. 뺑소니범은 쉽게 잡히진 않았지만 그렇게 애쓰는 남편을 보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됐고 의지가 됐던 것 같아요. 남편 덕분에 저는 엄마를 잃은 슬픔에서도 차츰 회복하고 있었어요. 엄마가 하던 국밥집은 주방에서 일하시던 아주머니가 인수하고 싶다고 하셔서 넘겼고, 엄마와 제가 10년 넘게 살았던 엄마 집은 엄마 유품 정리를 끝내고 처분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국밥집 인수하며 받은 돈이나 엄마 집 판 돈에 관심을 가지고 자꾸 물어보는 게 조금씩 불편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남편이 또 그 돈에 대해서 언급을 하길래 그땐 저도 조금 감정적이 되어서 남편한테 날이선 말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 엄마 유산에 왜 그렇게 관심이 많아? 돈에 그렇게 관심 있는 사람인 줄 몰랐네. 그런 사람이었으면 돈 많은 처가 골라 결혼했어야지. 왜 나 같은 사람이랑 결혼을 했어? 물론 저도 남편이 마음에 들지 않아 일부러 더 비꼬아 말한 것이긴 했지만 남편이 갑자기 불같이 화를 내며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지금 그게 무슨 뜻이야? 사람 진심을 그렇게 왜곡하고 매도할 수 있는 거야? 내가 장모님을 얼마나 좋아했는데, 그래서 뺑소니범 잡느라 밤낮으로 뛰어다니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 남편은 그렇게 말을 하며 자기 화를 이기지 못하겠는지 식탁을 쿵 내려치기도 했어요. 별거 아니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남편의 그런 난폭한 모습을 처음 보는 것이라 저는 솔직히 좀 많이 놀랐어요. 남편은 그렇게 제게 그런 모습을 한번 보이고 나더니 이후로 점점 그런 모습을 강하게 드러내기 시작했죠. 한 번은 침대 옆에 놓여있던 작은 무드등을 화장대 거울에 집어던져 거울과 무드등이 박살이 난 적도 있어요. 저는 너무 놀랐고 그런 남편에게서 어릴 적 제 아버지의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 트라우마가 되살아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알고 보니 남편은 내재된 난폭성이 엄청난 사람이었어요. 그걸 숨기고 사람들 앞에서는 세상 누구보다 친절한 경찰이자 애처가 남편으로 보이려 했으니 그 반대작용으로 속으로는 계속해서 그 난폭성을 키우고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걸 제게 들키듯 내보인 이후로는 제 앞에서만큼은 더 이상 굳이 본인의 그런 난폭성을 숨기려 하지 않고 대놓고 드러내기 시작한 거였죠. 그렇다고 해서 항상 그런 모습이었던 건 아니고 한 번씩 그런 모습을 보였던 건데 그러다가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른 사람이 되어 더할 나위 없이 다정하게 굴기도 했어요. 그런 모습이 오히려 더 무섭기도 했던 것 같아요. 들으시면서 제가 잘 이해되지 않으신다고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심지어 제가 이야기를 시작할 때 제가 어린 시절 겪었던 아버지의 난폭함에 대해 이야기하며 저와 비슷한 일을 겪고 계시는 분들께 더 이상 참지 마시라는 말씀까지 드렸으니 더 그러실 것 같기도 해요. 저도 정말 생각이 복잡했던 것 같아요. 남편에 대한 희망이나 애틋한 감정 같은 게 남아서 그랬다기보단 엄마 뺑소니범 잡는 것에만큼은 진심이고 열심인 남편을 믿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건 정말 거짓말은 아닌 것 같았거든요. 남편은 집에 와서도 자료들을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보고 했고 늘 그 뺑소니범을 잡는 일로 뛰어다니고 있다는 것도 제가 옆에서 지켜봤으니 다 사실이었죠.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남편이 엄마에게 참 잘했던 것도 사실이니까요. 제가 남편을 처음 눈여겨보게 됐던 것도 동네 흉흉하던 그때 남편이 엄마를 밤길에 가시게 할 수 없어 집까지 모시고 오곤 했었고 연애할 때나 결혼 후에도 저보다 더 살뜰히 엄마를 챙겼던 것도 사실이었으니 엄마 뺑소니범을 잡을 때까지만이라도 참아보자 하며 살았던 것 같아요. 엄마가 왜 아버지한테 그런 대우를 받으면서도 참고 살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던 저였는데 이제 제가 그 상황이 되어 고민을 하고 있었던 셈인 거죠. 그때까지만 해도 남편이 제게 직접적으로 손을 댄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 무서운 분위기를 조성하며 손을 드는 신용을 하거나 고함을 치고 눈을 희번득이는 수준 정도였으니 그렇게 참을 수 있었던 거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더 흐르면서 남편의 난폭성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더라고요. 남편의 난폭함은 제가 어린 시절 아버지한테 당했던 것들이나 엄마가 아버지한테 당하는 걸 봤던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 옛날 아버지는 자기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닥치는 대로 집어던지고 두들기는 수준이었다면 남편은 훨씬 악랄하고 지능적이었어요. 작정하고 제게 물리적 힘을 쓰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일부러 남들 눈에 띄지 않는 곳들을 골라서 공격했고 욕이나 험한 말 또한 심각한 수준이었으니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소리를 지르며 남편에게 선언을 하듯 말했어요. 그만해. 나 이제 정말 더 이상은 안 참아. 당신 나한테 이런 식으로 하는 거 내가 경찰에 신고하고 이혼도 할 거야. 알았어? 그래, 어디 할 수 있으면 해봐. 내가 경찰인데 경찰들이 누구 말을 믿겠어? 너 그렇게 순진한 애는 아니지? 적어도 애들 가르치는 선생식이나 돼서 그 정도 머리는 돌아가야지 않겠어? 저는 살아야겠다는 각오로 악을 썼던 것인데 남편은 그런 저를 비웃으며 그런 말을 했던 거예요. 그 표정은 정말이지 악마 같았습니다. 그런 남편을 보니 더 분하고 억울한데 그러면서도 중학교 시절 겪었던 일이 다시 떠오르는 건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그 일은 오랫동안 제게 경찰에 대한 불신을 갖게 했던 일이었잖아요. 남편과 결혼하며 그 일도 잊어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남편으로 인해 또 한 번 그 일을 떠올리며 경찰에 대한 불신의 감정이 생겼던 거예요. 남편은 제게 그렇게 악랄하게 대하면서도 여전히 엄마를 그렇게 만든 뺑소니범을 잡겠다고 밤낮 없이 돌아다녔고 그 일로 인한 스트레스도 적지 않은 것 같긴 했어요. 그런 모습들을 보며 저는 또 한 번 참았던 것 같아요. 경찰에 신고를 해봤자 소용이 없을 거라는 남편의 그 말에 적잖이 기가 꺾였던 것도 사실이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그렇게 참고 있는 동안에도 남편의 악랄한 모습은 시간이 지날수록 나아지기는커녕 그 방법까지 확장시켜가며 지독해져만 갔어요. 물건을 집어던지기나 하다가 제 뺨 같은 데 손을 올리기 시작했고 그러다 점점 더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 이상의 모습으로 변해갔던 거죠. 지옥이 있다면 여기가 지옥이구나 싶을 정도로 말이에요. 중학교 시절 경찰서에 갔던 일로 아빠한테 호되게 혼나던 그 길고 긴 밤과 같은 날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계속됐던 거라고 하면 이해가 되실까요? 그 지경이 되니 저는 진심으로 생명의 위협을 느껴 도움을 청하기 위해 경찰서로 뛰어가게 됐던 겁니다. 집에서 가장 가까운 경찰서, 그러니까 남편이 근무하는 그 경찰서로 저는 어느 날 두려움을 참지 못하고 내달려갔어요. 그때 저는 아버지로 인한 트라우마까지 겹쳐 거의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머리며 옷이며 엉망진창인 채로 경찰서로 뛰어들어갔고 말의 앞뒤 순서고 뭐고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절규하듯 소리를 질렀을 거예요. 남편의 난폭성에 지속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고, 계속 이렇게 당하고 있다가는 큰일이 날 것 같아서 무서워서 도망쳤다고, 난 이 경찰서에 근무하는 박상민 경찰관 아내다 하며 무슨 성토대회라도 하듯이 특정 지을 수도 없는 다수의 사람들을 향해 있는 대로 소리를 질렀어요. 그때 저는 그냥 미친 여자로 보였을 거예요. 그래도 제가 남편의 이름을 분명하게 말하니 그제야 저를 제대로 쳐다보는 사람들이 생기던데 저를 자세히 보더니 비로소 저를 알아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말했듯이 제 꼴이 정상이 아니었고 처음엔 다들 저를 진짜 정신이 이상한 여자로 봤을 테니 처음부터 저를 알아보는 사람은 없었던 거죠. 아마 제가 남편의 이름을 말하지 않았더라면 끝까지 아무도 저를 알아보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저조차도 그때 제가 어떤 상태였는지 명확하게 설명할 수 없으니 그 누구도 저를 알아보지 못해 이상할 게 없었고 세상 사람들이 모두 저를 미친 여자로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할 말이 없는 거라고 해야 할 거예요. 저를 알아보는 사람들 중 남편보다 직급이 낮은 경찰들이 제게 먼저 다가와 저를 형수님이라 부르더니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냐며 저를 챙겨 자리에 앉히고 물도 한 잔 가져다 주기도 했지만 다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제 남편이 그럴 리가 없다고 제가 한 말들을 믿지 못하는 눈치였어요. 나이 좀 지긋하신 분들은 대놓고 저 들으라는 듯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 녀석이 그럴 녀석이 아니지. 그렇게 순하고 여려서 경찰은 어떻게 하고 있나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닌데 뭐. 웬만해야 듣는 척이라도 할 거 아니야. 난데없이 뛰어들어와서 이게 다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말이야. 어디가 좀 아픈 모양이니 잘 달래서 집으로 보내라고 해야겠어.
아니면 차라리 박순경한테 연락을 하는 게 좋지 않겠어? 그러면서 저를 거짓말쟁이 혹은 미치광이로 몰아가더라고요. 그 꼴을 보니 저는 더 눈 뒤집혀서 벌떡 일어나서 또 소리를 질러대기 시작한 겁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지. 같은 경찰이라고 지들끼리 감싸기나 하고 내 말 안 믿고 안 도와줄 줄 알았다고. 지금 같은 경찰이라고 그 인간 편드는 거 아니냔 말이야. 이것 보세요. 아무리 박순경 봐서 참으려고 해도 이렇게까지 막말까지 하고 나오시면 우리도 가만히 못 있습니다. 적당히 하세요.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댁에 가셔서 박순경이랑 화해하세요. 내가 지금 무슨 부부싸움 화풀이라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에? 그래. 경찰이 이렇다는 거 내가 진작 알고 있었지만 하나도 달라진 게 없어. 이러다 누구 하나 잘못돼야 정신 차릴 거죠? 거참 정말 큰일 나실 분이네.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계속 이러시면 저희도 어쩔 수가 없어요. 어쩔 수가 없으면 뭐 나를 가둬놓기라도 할 건가요? 당신들이 경찰이야? 경찰이 뭐 하는 사람인데 왜 내 말을 안 믿냐고요? 같은 경찰이라고 무턱대고 그 사람이 그럴 리가 없다니 무슨 말이 그따위냐고? 형수님, 이러시다 정말 큰일 나세요. 제가 모셔다 드릴 테니까 댁으로 가시는 게 좋겠어요. 이거 나! 여기서 우리 엄마 국밥 안 먹어본 사람 없을 거예요. 우리 엄마가 경찰들 고생한다고 그렇게 유난히 챙겼는데 그러면 뭐해? 엄마 살아있을 때도 그 공받아 챙긴 적 없지만 죽고 나니 더 소용없는 거지. 아, 그래, 맞아. 박순경 장모가 국밥집 사장님이셨지? 그래, 얼마 전에 뺑소니 차에 치여서 돌아가셨잖아. 그래서 박순경이 그놈 잡겠다고 혈안이 되어 있다더라고. 아니, 그럼 박순경이 그 고생을 하고 다니는데 지금 와서 저런 소리를 한다는 거야? 정말 이해할 수가 없네. 그 나이 많은 경찰들은 분명 저희 엄마 식당에서 밥을 여러 번 먹은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하는 말인 것처럼 작은 소리로 말하긴 했지만 그 말은 제 귀에도 분명히 다 들려왔고 그런 말을 들으니 저는 더 참을 수가 없었죠. 국밥 한 그릇 팔면서도 한정식집 밑반찬 안 부럽게 끝도 없이 퍼주고 경찰들 밥해 먹인다고 적잔할 때도 있었는데 그 고생하지 말라고 내가 진작부터 그랬지. 나는 정말 경찰이 싫어. 경찰 같은 건 절대로 안 믿을 거라고. 그렇게 소리를 지르며 서러움에 복받쳐서 주저앉아 목 놓아 울고 말았습니다. 그런 저를 보며 나이 많은 경찰들은 혀를 찾고 젊은 경찰들은 어쩌지 못해 난감해하고만 있었을 거예요. 그때 한 분이 제게 다가와 저희 엄마 성함을 들먹이면서 말을 걸더라고요. 혹시 돌아가신 어머님 성함이 이현애 씨 아니신가요? 경찰서 바로 옆 국밥집 하시던 그분 말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그 얘기하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뭘 들으신 거예요? 지금 누구 놀려요? 아니, 그런데 어떻게 저희 엄마 성함까지 알고 계시는 거죠? 처음에 그 사람이 다가왔을 때는 제가 그렇게 악을 쓰며 엄마 얘기하는 걸 뭘로 들은 건가 싶어서 짜증이 확 치밀어 올랐었는데 가만 생각하니 엄마 성함까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게 좀 의아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물었던 거죠. 안녕하세요, 재수 씨. 저는 박순경이랑 경찰 동기인 정민수 순경이라고 합니다. 박순경 장모님은 제 단골 국밥집 사장이시기도 하셨던 분이시고 저희 관할에서 맡고 있는 뺑소니 사건 피해자이신데 성함 정도야 당연히 알고 있는 거죠. 남편 동기... 아니, 그보다 저희 엄마 국밥집 단골이셨어요? 저희 엄마랑 잘 아셨겠네요? 그럼요. 저뿐만 아니라 저희 경찰서 사람들이 어머님 밥 정말 맛있게 얻어먹으며 살았죠. 재수 씨, 일단 조금 더 편한 자리로 옮겨서 앉으실까요? 남편 동기라는 그 경찰은 그렇게 저를 다독이며 다른 공간으로 안내했고 그러면서 다른 경찰들에게는 자기가 일단 얘기를 좀 할 테니 제 남편에게는 따로 연락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남편 동기 경찰을 조금 더 신뢰하게 됐고 그렇게 점차 흥분을 가라앉히고 진정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제가 좀 나아진 걸 확인하고서야 남편 동기 경찰은 천천히 제게 말했어요. 신고하러 오셨으니까 제가 접수를 해드릴게요. 편안하게 말씀해 주시면 되고 얼마든지 시간을 드릴 테니 준비가 되면 말씀해 주세요.
남편 동기 경찰은 양식과 형식에 맞춰 그렇게 조심스레 조사를 시작했고 저는 한결 편안해진 마음으로 제가 남편에게 당했던 모든 일들을 있는 그대로 다 말했어요. 잠시 뒤 여경이 와서 증거로 남길 사진도 찍어갔고 그렇게 조사가 거의 마무리가 되어갈 즈음이었는데 다른 경찰 한 사람을 더 불러 남편과 관련된 것들을 이것저것 묻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편 동기 경찰은 엄마의 뺑소니 사건 수사 과정에 대한 질문을 제일 먼저 했어요. 그러고 보니 불러온 경찰은 남편과 그 수사를 같이 진행하고 있는 사람인 것 같았고 남편보다 어려 보이는 불려온 그 경찰은 남편이 뺑소니범을 잡으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했다고 제가 알고 있었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이야기들을 했죠. 그렇게 불려왔던 경찰을 돌려보내더니 남편 동기 경찰은 다시 제게 상황 설명을 해줬어요. 그 뺑소니 사건 수사 과정도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었는지 옆에서 알고 있었어요. 말씀하시는 걸 보니 그런 것 같았어요. 방금 그 경찰은 남편이랑 같이 수사를 맡았던 분이시죠? 그 사람이 한 얘기는 저도 이미 알고 있는 내용들이었어요. 정순경 님이 보시기엔 뭐가 좀 다른 게 있었나요? 아니요. 제가 알고 있던 것도 비슷해요. 자료도 꽤 많이 모았고 수사가 진척이 많이 돼서 곧 뺑소니범이 잡힐 줄 알고 있었죠. 맞아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남편한테 이 꼴을 당하면서도 지금까지 참고 있었던 거예요. 엄마 그렇게 만든 범인 잡으려고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박순경이 수사를 포기하겠다고 했어요. 전 그게 무척 이상했거든요. 한편으론 좀 수상하다는 느낌도 있었습니다. 수상하다고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자세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저희 엄마 사건이잖아요. 저도 알 권리가 있어요. 알고 싶어요. 남편 동기인 정순경이 뭔가 그 사건에 대해 아는 것이 있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저는 정말이지 필사적으로 정순경에게 매달리듯이 부탁을 했어요. 엄마 사건에 제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다면 그게 무엇이 됐든 제가 꼭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그렇게 한참을 부탁하니 정순경은 그러고도 한참을 더 무언가를 골똘히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 무언가 고민하고 갈등하는 것 같아 보이기도 했어요. 그게 제가 이런 말씀을 어떻게 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서 걱정도 되고 많이 조심스러운 게 사실입니다만. 대체 무슨 말씀이시길래 이러시는 거죠? 저를 보세요. 저는 더 이상 놀랄 것도 없어요. 엄마가 돌아가시고 전 남편한테 이 꼴을 당하며 살았어요. 그런 제가 더 놀랄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속 시원히 말씀을 해주세요. 재수 씨, 그러니까 저는 박순경이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전부터 어떤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비리요? 대체 무슨 비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설마 저희 엄마 사건에서도 그런 게 있다는 말씀이세요? 그러니 저한테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거겠죠? 네,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말씀드렸듯이 어디까지나 아직까지는 모든 것이 제 추측일 뿐이에요. 그런 정황들이 보여 예의주시하고 있는 중이었지만 아직 이렇다 할 증거는 찾지 못했거든요. 그 인간이 저희 엄마 사건에서 저지르고 있는 비리라는 게 대체 어떤 거죠? 전 도무지 감이 잡히지 않아요. 제대로 말씀을 좀 해주세요. 남편 동기 경찰이 말하는 비리라는 것이 엄마 사건과 도대체 어떤 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인지 저는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어요. 그저 답답하기만 했죠. 그래서 남편 동기 경찰에게 무슨 말이라도 더 듣고 싶었고 조르듯이 이야기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 동기 경찰은 그제야 제게 정말로 하고 싶었던 말을 하더라고요. 남편 동기 경찰이 제게 하고 싶었던 말은 이거였어요. 재수 씨, 저는 이 기회에 그것들의 증거를 확실하게 잡아내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건 재수 씨의 협조가 있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저를 좀 도와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남편 동기 경찰은 처음부터 제게 그런 부탁을 하기 위해 제게 다가왔던 거였죠. 남편이 저지르고 있다는 비리가 뭔지 전혀 감이 잡히지 않았지만 저는 무조건 그러겠다고 알겠다고 했어요. 엄마 사건과도 관련이 있다면 그러지 않을 이유도 없었던 거잖아요. 그리고 조금 더 편안해진 분위기에서 우리 엄마 사건에 더 신경을 쓰게 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남편 동기 경찰은 경찰들 근무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했어요.
요즘 경찰들은 옛날에 비하면 근무 환경이 많이 좋아졌다고들 하지만 그래도 배고플 때가 많다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엄마 국밥집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배고픈 경찰들에게 어머니 국밥과 정성 가득한 반찬들은 엄청난 힘이 됐어요. 밥심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무하다 보면 밥때 놓칠 때가 많고 대충 때우기 십상인데 그런 경찰들 생각해서 일부러 늦게까지 문을 열어놓고 일 끝내고 밤늦게 배고파 밥 찾는 경찰들한테 따뜻한 밥 한 그릇 내어주셨던 분이 어머니셨습니다. 그러셨던 거군요. 저는 엄마에 대해서 모르는 게 너무 많았네요. 저는 솔직히 경찰에 대해 좋지 않은 기억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엄마가 그렇게 경찰들 챙기는 것도 못마땅해 했고 늦게까지 장사를 하시는 것도 싫었는데 그런 이유가 있었던 거였어요. 저희 경찰에서 아는 사람들은 그 고마운 마음 다 알 거예요. 그러니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말씀이 제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아마 모르실 거예요. 엄마가 늘 빚도 없이 남 좋은 일만 시킨다고 생각했었는데 그런 엄마 마음을 알아주는 분들이 계시다니 그것만으로도 저는 너무 좋네요. 그런 고마우신 분, 심성 고운 분이 뺑소니 같은 끔찍한 사고로 돌아가셨다고 했을 때 저도 무척 슬펐습니다. 그런 만큼 저도 이 사건이 꼭 잘 해결되길 바라는 마음이에요. 어머니에 대한 감사함을 그렇게라도 갖고 싶습니다. 남편 동기 경찰이 그렇게 말을 하니 제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큰 위로를 받았고 또 그와 동시에 엄마 생각이 너무 많이 나서 그 어느 때보다 더 슬퍼지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런 감상에 젖는 것들은 조금 뒤로 미뤄두고 저와 남편 동기 경찰은 해야 할 일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한 진술들과 증거들로 남편에겐 체포영장이 발부됐어요. 저를 도와준 남편 동기 경찰은 그 영장을 들고 저와 함께 저희 집으로 가 남편을 체포했고 기타 증거가 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다는 명목으로 남편 휴대폰도 압수했어요. 남편은 그렇게 경찰차에 태워져 경찰서로 끌려갔고 저와 남편 동기 경찰은 그때부터 저희 집에 있는 남편의 물건들을 뒤지기 시작했죠. 얼마나 그러고 있었을까요? 남편이 뺑소니범을 잡기 위해 모아둔 자료들 속에서 남편 동기 경찰이 말했던 증거가 발견이 된 겁니다. 자료를 찾기 시작하면서 남편 동기 경찰이 말하길 만약 남편이 정말로 뭔가를 약속하고 뒷돈을 받았다면 후일에 대비해서 관련 자료를 반드시 보관해뒀을 거라고 했는데 역시나 그 자료들 사이에 돈을 받은 정황에 대한 증거가 남아있었던 거예요. 남편이 일부러 남겨둔 거였죠. 전 처음엔 남편 동기 경찰을 도와주기는 하지만 그 사람이 하는 말에 반신반의하고 있었던 게 사실인데 진짜로 그런 증거가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고 증거가 나왔다는 말을 듣고 놀라 자빠지는 줄 알았어요. 설마 했는데 제 눈으로 증거를 확인하고 나니 정말 화가 나서 미칠 것 같았죠. 그러니까 제 남편이 엄마 뺑소니범 잡겠다고 혈안이 된 것처럼 날뛰던 그 제 남편이 뺑소니범을 잡아놓고는 그놈에게 뒷돈을 받는 거래를 하고 뺑소니범을 특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최종 결론 내고 수사를 포기한다고 했던 거잖아요. 그런 상황을 제 눈으로 확인하고 나니 그러려고 그렇게 혈안이 되어 밤낮으로 뛰어다녔던 건가 싶고 진짜 정말이지 설명할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인간 아닌 거죠. 사람 새끼 아닌 거예요. 저희 엄마가 어떻게 해줬는데 짐승도 은혜를 아는 짐승이 얼마나 많은데 짐승보다 못한 놈이지 뭡니까? 남편 동기 경찰은 그런 심증을 꽤 오래전부터 갖고 있었다고 해요. 그렇지만 그것만으로 아무 증거도 없이 수사를 진행할 수 없었고 그러니 호시탐탐 어떻게 증거를 찾을지 주시하고 있었다는데 시의적절하게 제가 남편을 신고하겠다고 하니 그 기회를 빌려 이런 증거들을 찾아내는 데 성공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들은 아내인 제가 남편의 짐을 정리하다 발견하고 제보한 것으로 했던 거예요. 아무래도 경찰 내부에서 그런 조사를 했다는 건 위험 부담이 있는 일이잖아요. 저도 그 정도는 알고 있었고 제가 제보하는 형식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았죠. 제가 함께 찾은 것이기도 하고 말이에요. 그러니 남편은 유치장에 갇힌 상태에서 제가 신고한 것에 더해 비리 증거까지 더 추가가 된 거죠. 도주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됐으니 쭉 거기에 갇혀서 조사를 받게 될 거라고 하더군요. 남편은 유치장 안에서 제가 경찰서에 온 걸 보더니 제 이름을 크게 부르면서 그러는 거예요.
종민아, 서종민, 내 말 잘 들어. 당신이 말을 잘해줘야 해. 그래야 내가 여기서 나갈 수가 있다고. 너 나 없이 살 수 있냐? 내가 너한테 미안한 건 우리끼리 얘기하면 될 일이고 네가 발견했다는 그거 별거 아닌 거야. 사람 이름을 그렇게 불러대니 부끄럽기도 하고 짜증이 났는데 유치장 앉아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 남편을 선배 경찰들도 좋게 보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 저보다 앞서서 그분들이 남편에게 소리를 질러주시더라고요. 박순경, 부끄럽지도 않냐? 지금 뭘 잘했다고 그렇게 큰 소리 치는 거야? 제가 큰 소리 못 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저는 당당하다고요. 두고 보세요. 저 금방 나갑니다. 자네가 와이프한테 몹쓸 짓 했다는 소리를 듣고도 말도 안 된다 했더니 이제 뭐 비리? 범인이랑 거래를 해? 경찰 얼굴에 똥칠 그만하고 조용히 입이나 다물고 있어. 제가 알아서 합니다. 예? 정민아, 내 말 듣고 있지? 그거 다 이 사람들이 지들 실적 올리려고 부풀리고 거짓말하는 거지. 다 관례적인 거고 아무 문제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나 믿고 나 좀 꺼내줘. 당신이 나 도와줘야지. 남편은 선배 경찰들의 쓴소리도 듣는 둥 마는 둥 건방진 태도로 대처하면서 제게 계속해서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니 더 많은 경찰들이 소리내어 남편을 비난하고 나섰고 저는 그런 남편 쪽으로는 고개도 돌리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제게 저질렀던 일에 대해서는 물론이고 뺑소니범과의 거래, 뇌물수수로 인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실형을 받게 됐어요. 제대로 조사가 이루어지면서 남편 동기 경찰이 그동안 자기가 모아놓은 자료들을 토대로 남편을 탈탈 털었는데 그동안 해먹은 게 한두 건이 아니었던 거죠. 다들 놀랐을 거예요. 그렇게 사람 좋고 여리다더니 그런 인간이 비리의 온상, 비리 그 자체였던 거잖아요. 상습적으로 벌인 일들이었으니 그에 대한 처벌이 결코 가볍지 않았고 남편과 거래를 했던 뺑소니범도 잡혔어요. 그놈은 저희 엄마 사고 내고 뺑소니 친 걸로도 모자라 경찰에서 뒷돈 주며 무마시키려 했으니 그놈도 절대 가벼운 죄가 아닌 거죠. 남편과 그놈 둘 다 감옥에 들어갔으니 거기서도 침묵질하려나 모르겠네요. 저는 이어 남편과의 이혼 소송도 진행했어요. 저를 괴롭히고 저희 엄마의 목숨을 갖고 거래까지 한 남편과 계속 살라는 판결이 나올 수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저는 감옥에 있는 남편과 이혼을 할 수 있었고 완전히 자유로운 몸이 됐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남편이 제게 면회를 와달라고 하도 부탁해 한번 갔었는데 작정을 했는지 눈물까지 짜며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더라고요. 내가 정말 다 잘못했어. 너무 잘못했어. 돈 욕심 낸 것도 그렇고 또 당신한테 험악하게 굴었던 것도 다 사과할게. 용서해줘. 지금 겨우 그딴 소리 하려고 사람 오라가라 한 거야? 내가 그렇게 한가해 보여? 네가 오라고 하면 내가 와야 하니? 다시는 이런 식으로 사람 부르지 마. 알겠어? 당신 화내는 게 당연해. 얼마든지 그렇게 해. 당신 화 풀릴 때까지 내가 다 들어줄게. 아무리 그래도 장모님에 대한 마음은 진심이었어. 당신은 그것만큼은 알아줘야 해. 알잖아. 끝까지 돌아가신 우리 엄마 이용하려는 거니? 너 정말 인간 안 되겠구나. 너 같은 것도 인간이라고 정말 역겹다. 뭐라고 해도 좋아. 그렇지만 내 진심은 알아줘. 난 장모님한테도 당신한테도 언제나 진심이었어. 우리 엄마 이용하지 말라고 했지? 설령 네가 하는 말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무슨 소용이야. 결과적으로 네가 한 짓을 생각해봐. 네가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안다면 지금 나한테 용서해달라는 소리를 할 수도 없을 거야. 잘 생각해봐. 저는 그렇게 남편에게 마지막 말을 남겼고 아무런 미련 없이 이혼했던 거예요. 여러 가지 일들로 너무 힘들고 지쳤던 저는 학교에 휴직을 신청하고 좀 쉬고 있었어요. 엄마도 잃었고 남편의 실체를 알게 되어 그 남편은 제가 버렸으니 저는 앞으로 혼자서 살아가야 하는 거죠. 엄마를 잃었다는 게 이제 더 실감이 나는 것 같기도 했어요. 학교를 쉬는 동안 내면적으로도 더 강해지고 싶고 용기도 얻고 싶었는데 잘할 수 있겠죠? 저는 미뤄뒀던 일들부터 하나하나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엄마 집이랑 식당 정리하면서 마음이 너무 안 좋았거든요. 그냥 다 모든 게 죄스럽다는 기분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 사망보험금 청구도 계속 미루고 있었는데 그것부터 청구했던 거예요.
이렇게 하나씩 제가 해야 할 일들을 해내며 용기를 내고 싶어요. 모든 것이 마무리되었지만 저는 그 동네에서 계속 살고 싶지는 않았어요. 남편이 평생 감옥에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남편과 같이 살던 그 집에서 계속 사는 것이 남편의 난폭함으로 인해 생긴 트라우마를 다스리는데도 더 좋지 않을 것 같았죠. 내친 김에 저는 한적한 바닷가 마을이나 산골 마을에서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근 신청을 했어요. 도시에서 그런 곳으로 가려는 사람이 없으니 쉽게 정근이 이루어졌고 저는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은 바닷가 마을로 가게 됐답니다. 마을을 떠나게 되면서 그 경찰서 경찰관들께도 사실을 알리고 인사를 했어요. 그때 참 많은 분들이 제게 엄마 이야기를 하며 감사 인사를 해주시는 걸 정말 많이 들었어요. 서러운 마음에 엄마가 그렇게 마음 쏟았던 공도 없다 하며 울부짖기도 했었지만 엄마가 참 좋은 일을 하셨다는 걸 이제는 너무 잘 알겠고 또 그런 엄마 마음을 알고 고마워하는 경찰들도 많았다는 걸 알게 되어 기쁘기도 했어요. 남편 동기 경찰을 비롯해 몇몇 친한 분들이 엄마 기일에 같이 가고 싶다고 하셔서 그날은 혼자가 아니라 여럿이 함께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혼자라면 좀 쓸쓸했을 텐데 엄마도 더 좋아하실 것 같아서 저도 마음이 참 좋아요. 엄마 기일에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하고 저는 살던 마을을 떠나 지금 제가 지내고 있는 이 바닷가 마을로 왔어요. 여기서 회복하는 시간 잘 보내면서 제일 열심히 하며 살고 싶어요. 아버지 같은 사람 만나고 싶지 않아서 엄마처럼 살기 싫어서 죽자고 공부해 선생이 된 것이지만 실제 아이들을 가르치며 보람도 많이 느끼고 제 직업에 감사하고 있답니다. 이제는 제 자신을 위해 제 일을 열심히 하고 싶어요. 언젠가는 저의 모든 트라우마를 떨쳐버리고 제 자식도 낳아 기를 수 있게 되길 바라는 막연한 바람을 가지고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하려던 이야기는 이렇게 끝나게 되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겪었던 것과 같은 공포를 느끼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도움을 받으셔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불행은 언제든 일어날 수 있고 예기치 못한 순간에 들이닥치는 거라는 걸 제가 직접 체험을 했잖아요. 오늘 제가 이렇게 긴 이야기를 하는 동안 단 한 분이라도 제 이야기에 용기를 얻고 도움을 받아 그 지옥에서 빠져나오시게 된다면 저는 이 이야기를 시작한 보람을 몇 배로 크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지 않은 분들께서도 상관없는 일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주변에 혹시 그런 사람이 있지는 않은지 한 번 더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고 싶어요. 작은 관심이 많은 걸 바꿀 수 있더라고요.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내일도 감사할 일들이 가득한 하루하루를 보내시길 바랄게요. 물론 저도 그렇게 살고 싶답니다.